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예정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공개됐는데 당일 무산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긴박한 상황입니다. 무산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져서 더욱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청와대 민주당과 당선인 국민의힘 쪽과 여러 가지 이슈로 상당히 신경전 비슷한 것을 주고받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인사 알박기 문제 등 어떤 것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 이 소식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금 조금 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정돼 있었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갑자기 당일 아침 무산이 된 겁니다. 실무적인 합의 협상이 좀 미흡하다라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속내 진짜 뭔지 잠시 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국방부.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구중궁궐, 이 국민들과 소통이 끊긴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 청사가 보안상 너무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새로운 집무실이 올 것은 국방부 청사,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보안이 매우 철통같이 돼 있는 곳이고 용산공원과도 인접해 있어서 국민들과의 소통도 용이하다라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가까운 한남동에 있는 3군 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쓰기에도 좋다. 3km밖에 안 되니까 라는 게 설명인데 글쎄요.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라는 것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잠시 후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우주인. 국방부에 이어서 우주인. 우주인은 어떤 소식일까? 조선일보 4면입니다. 우주인. 누굴까요?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첫 우주인 고산 씨.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인으로 탈백근무를 했는데 인수위에 이 고산 남기태 과학기술 인수위원이 발표됐습니다. 특히나 한국인의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돼 훈련까지 받았던 고산 씨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과학기술 교육 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하게 됐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드루킹. 자, 경향신문 5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이렇게 오늘 문 대통령 당선인 독대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이 회동에서 MB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논의되는 것 아니냐라는 당초 정가의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실무 협의가 마무리 안 됐다. 양측은 얘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그런데 당일에 무산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대통령과 당선인 양쪽 1호 행사가 당일날 무산된다? 뭔가 실무 합의가 아직 안 됐다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무슨 이유가 진짜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무산을 먼저 선언했는지도 못 밝힌다. 진짜 이유도 못 밝힌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측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이 최근 신경전을 벌였던 대목이 꽤 많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논란도 그렇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쉬쉬. 한국경제 일면인데 뭘 자꾸 쉬쉬하는 건지. 확진돼도 쉬쉬하고 출근하는 게 속출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오늘 50만 명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9시에 40만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사망자도 293명 역대 최다. 그 상황 속에서 쉬쉬하면서 코로나 출근하고 있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부가 풍토병이다, 독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하고 쉬쉬하는 확진자들의 양태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오늘 왜 갑자기 무산된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재명 고문의 복심이었던 청년 국회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국 유세를 측근에서 보좌한 전주의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왜 회동이 무산됐는가를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회동이 당일 무산됐습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때문은 아닐까? 더 들어가 보면 김경수 지사를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개인적인 약속도 당일 오전에 취소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데 하물며 양측의 1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당일 무산시킨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양측은 실무 협상이 미흡하다라는 이유 말고 진짜 이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어느 쪽에서 오늘 회동을 무산시키기로 먼저 얘기했는지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아한 대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둔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오늘 원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미루고 뒤로 이 소식부터 첫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조금 전에 회동이 무산됐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청와대도 서면으로 오늘 회동은 무산됐다라고 양측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낮 12시예요. 청와대에서 회동 예정이었는데 지금 몇 시간을 앞두고 무산됐다라는 걸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무산됐을 가능성, 개연성이 꽤 있고요. 당일 아침 무산됐다는 게 발표됐으니 상황은 꽤 긴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래 오늘 두 분이 논의하기로 했었던 주제가 러프하게 알려지기론 코로나 피해 지원책, 북한 ICBM 도발책, MB 사면 요청,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인사 문제도 사실은 양측에서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양측 합의에 따라 무산 이유를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인 이유는 실무 협상이 미흡하다라는 이유였지만 김은혜 대변인이 밝히듯 왜 회동이 무산됐는지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해서 밝히지 않기로 했다.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양측 간에 조금 신경전을 벌였던 대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랬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대목도 있었고 실무적으로 보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방부 청사를 검토하고 있는 어떤 실무적인 과정과 관련해서 뭔가 좀 불쾌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고요.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추측되기로는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소위 알박기 인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제기돼 왔었고 이에 대해서 어제 또 청와대에서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사 권한이다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몇 가지 접점들의 문제가 무언가 도화선이 돼서 오늘 회동 무산까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 오늘 급하게 다 모셨기 때문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측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정확한 이유는 현재 알 수 없지만 전주혜 전 대변인님, 네. 전주혜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아니 갑자기 이렇게 회동이 무산되는 건 이례적인데 네. 이유도 못 밝힌다고 하고 어느 쪽이 먼저 만나지 말자라고 한지도 못 밝힌다고 하고 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뭐 속보를 보고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뭐 이유를 떠나서 정말 그 좀 처음 이제 당선인과 그 대통령이 만나는 이런 회동이 일단 연기됐다는 것 자체는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죠. 예. 예, 더 좀 또 잘 마무리해주고 또 이어주는 좀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삐그덕거리는 예. 이러한 갈등의 모습으로 결국 이제 음. 보여지는 것이 신구 그 정권의 갈등의 양면으로 비춰지지 예.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러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 어느 쪽에서 좀 오늘 연기를 무산하자 미루자라고 제안했는지는 아직 알 수 예. 없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미룰 이유는 없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추측을 이제 해보건데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사면 문제도 뭐 있죠. 근데 뭐 이것은 근데 뭐 전적으로 또 대통령이 이것은 뭐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한다 그래도 뭐 이거 결정 권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네. 회동 무산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사면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는 그냥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나왔던 게 이제 알박기 인사가 있죠. 임기 말 그래서 인사 알박기. 뭐 공기업 인사에 이제 알박기 인사를 좀 하려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당선인 측에서 좀 이것을 자제해달라.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또 불쾌감을 보였다. 그랬죠. 대통령의 인사권은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러한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의 인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의 그 임명 그 임기가 이달 31일에 이제 만료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 볼 것이 사실은 그 선관위의 선관위원입니다. 아, 선관위원. 이게 조혜주 그 상임위원이 본인이 사퇴를 한 이후에 지금 이게 공석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조혜주 위원은 대통령이 그 임명하는 그러한 대통령 임명으로 지금 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그래서 선관위원 자리가 하나 있는데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인사를 하게 되면 임기가 있으니까 아하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갈등이 이거는 날 이제 수도 뭐 있다. 제 추측입니다만 전재 의원님 추측이죠. 예,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이번에 그 선거에서도 보셨다시피 예. 굉장히 이 사전투표 그 관리에 있어서 정말 너무 큰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선관위원이 지금 7명 중에 지금 5명이 지금 채워져 있고 2자리가 공석입니다. 예. 그 중에 한 자리는 이제 국민의힘 추천 몫인데 이게 국회에서 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거고 나머지 한 자리가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원 자리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은 정말 그 당장 그 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 당연히 당선인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 그 선관위원 그 임명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뭐 협의 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그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선관위원 문제가 있고 그런 게 또한 합의 안 또, 됐을 수도 있다. 예, 또한 그 3월에 또 그 말씀은 전재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아까 뭐 그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가 뭐 이유는 밝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러이러한 예. 중요한 인사가 예. 지금 공석인 인사가 이제 몇 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 뭐 아무래도 좀 이견이 있을 수 네. 있지 않냐 이제 하는 가능성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감사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3월에 또 만료가 감사원의 되는 감사위원. 네, 감사위원도 이제 굉장히 자리가 좀 중요한 있고, 자리인데. 예, 그래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뭐 국가의 좀 권력기관이랄지 아니면 그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예. 이런 기관의 중요 인사의 어떤 후임 인선을 가지고 어떤 당선인과 또한 그 대통령 사이에 어떤 그런 또 이견이 네.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의 어떤 추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좀 이것은 남은 사실은 감사위원 같은 경우 4년의 임기고요. 예. 그리고 선관위원은 무려 6년입니다. 4년 6년인데 대통령의 이번에 임기보다 더 깁니다. 이번에 임명해버리면 그 문재인 임명 인사가 그렇기 대통령 때문에 임기보다 길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말 좀 네. 당선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뭐 관례, 전통을 저는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그동안의 이러한 정권의 이양기에서 결국은 뭐 이 현직 대통령과 예. 사실 당선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인사권에 대해서는 조율 내지 협의적이나 합의. 조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좀 관례를 존중할 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의 어떤 추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중요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중요한 공직 자리에 지금 문재인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나왔습니다.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 측은 어떻게 이걸 알박기 인사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발하는 기류이고 청와대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남아있다. 인사 권한은 현 청와대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의 생각은 예컨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인사는 뭐 그렇다 쳐도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나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정해져 있고 급기야 뭐 대통령 임기보다 윤석열 당선인 임기보다 긴 자리는 관례적으로 당선인 쪽을 위해서 좀 비워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당선인 쪽의 의견이 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좀 충돌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전주혜 의원은 제시한 바입니다. 뭐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시각이 궁금한데 지금 전주혜 의원이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추측을 했는데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무 협상이 안 된다고 회동이 무산될 정도였으면 당일날 이렇게 회동을 무산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실무 협상이 막판까지 정말로 치열하게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문제인데 그렇다면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요청해 준다 만다는 사실은 실무 협상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오늘 회동이 무산된 걸까요? 어느 쪽이 먼저 회동 무산을 뭐랄까요? 선언 내지 요청한 걸까요? 일단 뭐 김은혜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실무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만 밝혔을 뿐이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결국은 회동을 연기하자라고 요청을 한 건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확인할 길은 없으나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뭐 그 자리에서 즉답할 문제는 아닌 거죠. 대통령이 예. 얼마든지 뭐 당선인이 뭐 사면 요청을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 요청을 받으면 뭐 충분히 뭐 숙고하고 여론을 봐서 그리고 뭐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뭐 이 정도 답변하면 사실 될 문제입니다. 그걸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회동을 무산시킬 이유는 없겠죠. 다만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인사 문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선관위원이든 감사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도 중요한 자리지만 결국은 새 정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이 같이 한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요, 좀 모순이 되지만 어쨌든 감사위원이든 아니면 뭐 공공기관 뭐 기관장이든 굉장히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선인과 협의하는 게 글쎄요, 너무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예. 대통령이 불쾌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을 봐야겠죠. 만약 그런 것 때문에 회동을 못 하겠다. 예. 인사 문제는 의제가 되지 못한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 회동을 무산시켰다면 좀 굉장히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권력의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났고 그렇다 그러면 순조로운 권력 이양, 정권 이양이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죠. 현 청와대도 역시. 그런데 만약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회동이 무산됐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인사 문제라면 전 굉장히 지금 청와대가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 지금 두 명의 패널은 인사 문제가 큰 원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사 문제를 청와대가 합의 못했다, 인사 문제뿐일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안과 문제라기보다는 예. 분위기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예, 때문에 예. 회동을 무산한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우리가 점령군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새 정부 물론 권력을 이양해야 되지만 뭐 윤한홍 의원이나 김용훈 경호처장이 뭐 국방부 실청하는 거라든지 김호수 검찰총장 물러나야 된다든지 인사권에 대해서도 알박기 인사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새로운 정부의 준비 과정에서 소위 장제원 뭐 이철희 두 분과의 조율 속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정비를 뭐 하나하나 문제를 조율해 가면 좋은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공순동 의원이 뭐 김호수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예. 우리가 점령군이니까 니네들은 빨리 나가라 이런 식의 어떤 다소 강압적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가 조금 격양돼 있을 수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아직 우리가 임기가 5월 아직 한두 달은 남아 있는데 바로 비우라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이 ICBM 이렇게 쏘려고 하는데 국방부 다 비워라. 예. 뭐 국방부 같은 가라. 뭐 혹은 뭐 수방사로 옮겨라. 이런 것 자체가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안보 문제를 너무 쉽게 이렇게 대통령이 집무실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여러 현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폭발했을 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서관들도 너무 심하다 이 분위기가. 이제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과할 수 있는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좀 약간 쿨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만나가지고는 언론에 나온 결과도 좀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지기는 좀 그 시점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한 주간 연기해서 조금 이 문제를 좀 잠재우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두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수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조율이 된 거 아닌가. 근데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 이를 푸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은 뭐 알박기 인사라고는 합니다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보면요. 불과 그 전전 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바뀌면 말하자면 공기관장들이 사표 내는 게 문화였어요. 예. 근데 그 문화가 또 바뀝니다. 바뀌더라도 계속 임기는 채우겠다는 문화인데 차라리 이참에 우리도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일괄 다 사표 내고 가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예. 문화의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이게 문제도 좀 있을 거다. 예, 우리 부분만 알박기 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았어요. 알박기는 알박기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표현도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임기 말에 말하자면 인사 혹은 남아 있는 임기를 가진 공관장이 새로운 정부가 바뀐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부 장관 문제도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블랙리스트냐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좋은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라면 조금 서로 간에 날카로운 예민한 시점에 만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두 줄을 더 늦추더라도 예. 조금 문제를 풀면서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 두 분 그 대변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측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이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방부 청사를 정하는 것 이전하는 문제랄지 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문제랄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문제랄지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래서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동을 무산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 그렇다면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인 건데 전윤기 의원님, 그럼 청와대가 먼저 오늘 회동을 좀 연기하자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양측에서 협의했다. 그리고 이거 실무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만났는데 메시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저는 거기에서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MB 사면을 이야기했고 다양한 논의 안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MB 사면에 대해서 못 받을. 그러니까 MB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MB 사면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MB 사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문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MB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사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사면 문제를 당선인이 먼저 요구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도 어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무 협의가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톤다운을 하고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한 다음에 그 두 분이 함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인사 문제 부분에서는 이거 좀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2020년도 국정감사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에 대한 장차관들에 대한 임기 보장을 하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임기 말에 다 뭐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알박기 인사다. 문재인 정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서 인사 문제보다는 두 분의 실무 협상 과정 중에서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정리 차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오늘 나오신 전문가들이 각자 지금 저희 돌직구쇼 임하기 전에 각자 지금 취재를 하고 오셨거든요. 각자의 어떤 진영과 취재를 하고 오신 얘기이기 때문에 전용기 의원 얘기 듣다 보니까 MB 사면 문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요구한다고 사면해줘야 되나에 대해서 합의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빈손 회동인 것보다는 연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이재명 기자. 그러면 이 MB 사면 문제도 하나의 트러블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인사든 사면이든 지금 거론됐던 회담의 주제와 관련해서 건건이 다 지금 동의 못하는 상황일 수도 최경은 있다는 건데 이 이야기 듣고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오랜 생각이었고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 들었듯이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그만큼 원한다는 거죠. 당선자 측에서. 그리고 뭐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하다는 기사들도 있던데 네. 복잡하지 않아요. 문 대통령도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난다고 이게 여론인가 싶어서 결정할 분은 전혀 아니고 뭐 기사로는 뭐 거의 결정됐다는 듯이 몰아가던데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고 MB 특사라고 표현되는 이 사안은 지금까지 나온 기사는 다 헛소리예요. 문 대통령 마음은 고유한 권한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김어준 씨는 개인 의견을 저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김어준 씨의 발언보다는 우리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 더 공신력이 높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일각에서는 MB 사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기류가 있다. 그러면 오늘 회동이 무산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 갈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이재명 기자, 요청을 해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싫으면 사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하기 싫다고 회동을 무산한다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권력 이양기의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뭐 노무현 정부 마지막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인수위 때 사실 분위기는 더 어떻게 보면 살벌했죠.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제 10년 만 정권 교체도 있었고 이번 지금 윤석열 어떤 인수위에서 얘기랑 비슷하게 그때도 이제 알아서들 거칠 결정하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상당히 했었죠. 이명박 인수위에서도요.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그때 마지막 이제 사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어쨌든 정권이 이제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갈등이 있는 건 좋고 아까 전에 뭐 전영기 의원께서는 빈손회동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지만 저는 회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 얼마나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든 인사권 관련된 거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가 또 거기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고 또 안 되면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지 말자라고 어느 쪽에서 했든 간에 뭐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의 시대 정치는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계속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이려면 물론 의제 설정하고 또 합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서로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만남 자체를 무산시켜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컴다운 돼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의제를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과 약속 자체를 깨는 것 자체가 이것이 통합 정신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이번 무산이 어떤 쪽에서 먼저 얘기했든 간에 굉장히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도 당선인도 보여야 할 태도는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도 너무 지금 뭐 알아서들 거칠 결정이라든지 뭐 김호수 검찰총장을 콕 찍어서 스스로 뭐 임기에 대해서 뭐 물러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점령구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좀 그런 태도는 자제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측도 권력을 잘 순조롭게 다음 정부로 이양하는 것 자체가 의무이고 책무인 건 틀림없다. 그것도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인사 문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어떤 태도의 어떤 감정선들,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오늘 회동 무산의 이유일 수 있다라는 추측들. 이건 다 그냥 일단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양측이 회동을 무산하겠다고 하면서 이유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이것만큼은 확실하고 이유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을 수 있는데 회동을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는 또 합의를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공개됐을 때 국민들 앞에 뭔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산 이유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추측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 더 진행이 되는데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살려줘야죠. 저는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동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MB 사면 받아들일 거다. 대신 김경수도 같이 사면해 줄 거다. 100% 확신한다.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의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통합 차원이라면 김경수 사면 포함이 더 좋을 듯하다.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긴 어렵겠지만 윤 당선인이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MB 김경수 동시 사면 경우 측근 사면이라는 비판 여론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혹시 지금 그럼 속으로 그래 그럼 김경수도 같이 사면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권성동 의원 등이 김경수 사면해줄까지 해서 회동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겠죠? 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 권성동 의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일부러 뭐 김경수를 사면하기 위해서 MB 사면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은 이분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면은 형식과 절차,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형기가 16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정치적 사면이기도 하고 사면은 항상 양쪽을 다 고려하는 사면일 수 있죠. 그런데 대놓고 일부러 김경수를 위해서 MB를 남겨놓았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략적인 그 법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뭐 하고 싶어도 하지 어렵게. 결국에는 뭐 논평에 쓰기 나름대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뜻 이루어져 김경수를 위해서 MB 카드 합의해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원래는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전혀 안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거고 어쨌든 이번 회동이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건강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좀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한 용어로 예컨대 뭐 윤 당선이 너무 그동안에 달려다 보니까 힘드셔서 조금 지금 분위기도 좀 그러니까 조금 며칠 연기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어떤 한번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 입장에서 너무 거칠게 막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을 있었지만 일부러 그래도 감사원 출신이라 하든 그래서 사정기관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 서로 예를 갖춰서 편안하게 정권 이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마치 이 정부는 다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적폐였다. 뭐 찍어내기 식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를 미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또 그럼 당선인 측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점령국처럼 행세한다. 특히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문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건 김경수 전 지사겠죠. 그 드루킹 댓글에 대해서 이제 지난 뭐 작년에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아니 김경수 지사의 또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뭐 형사적인 뭐 문제를 떠나서 김경수 지사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2년의 실형을 좀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정말 사면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하면 뭐 이것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마음의 빚을 뭐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는 충분히 이것은 상상은 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어불성설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동이 어쨌든 간에 무산된 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쉬운 것이고 뭐 그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국 이견이 있어서 오늘 회동이 연기가 된 것인데 빨리 이 이견을 좁혀서 대화 타협을 이룬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동이 빨리 잡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확실히 아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임기가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원 6년이고 감사위원 4년입니다. 아까 이제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뭐 임기를 지금 다 뭐 있는 기관장을 그게 그만두게 하는 건 저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그렇지만 정말 이것은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정부의 얼굴을 담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통화정책에 앞으로 대통령이 이끌어갈 것을 당연히 이것은 국정책을 같이 하는 분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선관위원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지금 선관위원 5명 중에 지금 1명 빼고는 4분이 다 그 친정부 성향에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이런 편향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6년 동안 이끌어갈 그 중앙선관위원을 또한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은 당선인의 의사를 예. 존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네. 이러한 문제에서 이것은 정말 그 정권 그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저는 인사권을 정말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는 것이 네. 이것이 어떤 그런 그 갈등 맞다. 수순을 하는 그런 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말씀 주신 선관위원하고 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소위 인사를 단행하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전주혜 의원의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제 청와대의 기류를 보면 중앙선관위원이랄지 뭐 감사위원 특정은 안 됐으나 임기 말에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는 또 읽히거든요. 딴 건 모르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건 새로운 당선인에 맞춰서 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주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은기 의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청와대에서 알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아직 2달이라는 임기가 남았는데 너네 인사권 하지 마라, 우리 사람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은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2달 정도 남은 임기에 할 수 있는 인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중략적인 내용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걷다 대고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MB 사면 문제로 잠깐 돌아가면 그 논의를 꺼낸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긴 한데 당선된 지 일주일 됐는데 정치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가 사실 실무 협상과 어느 정도의 밀착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 논의 자체도 조금 부적절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항목하고 국민의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지금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고 추측컨대 지금 건건이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이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추측으로 드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 사면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까? 그것도 지금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발끈을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 때문 아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앞서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목이기도 한데 윤석열 당선인, 과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정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와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뭐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때의 민정수석실을 거론됐던 보도도 많았고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 때의 폐단을 거론했던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폐지를 근거로 드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어요. 자, 요거는 이재명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불쾌감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청와대에서. 네, 일단 먼저 저것 때문에 만약 회동이 무산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뭐 저건 굉장히 뭐 청와대 당연히 입장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될 문제지. 뭐 저것 때문에 뭐 우린 불쾌해서 못 만나겠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게 뭐 감정적으로 뭐 감정이 나쁘니까 만나고 감정이 좋으면 만나고 나쁘면 안 만나고 이런 사이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저것 때문에 회동이 무산했다 보긴 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드는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뭐 각 비서관들 중에 기소된 사람이 엄청 많죠. 수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직접 사정 기능을 행사합니다. 특별감찰반 등을 통해서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첩보를 생산합니다. 첩보를 생산해서 그것을 사정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꼭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그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직접 첩보를 생산하고 그 첩보를 사정계에 내려보내고 직접 사정 기능을 수행하고 자체가 굉장히 권력을 비대화하고 권력을 잘못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라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청와대가 들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한 거고 저는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민정수석실의 뭐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살피는 기능을 어떻게 더 보완할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사정 기능을 없애고 어떤 첩보 생성 기능을 없애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굳이 뭐 저렇게까지 우리는 안 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을 통해서 많은 민정수석실의 수석을 포함하여 비서관들이 기소되어 있는 상황을 그럼 과연 문재인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저렇게 발끈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동이 무산된 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랄지 그럴 수도 갑자기 있죠. 컨디션이 떨어져서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문제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해볼 텐데 확인되면 바로 또 정확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무엇 하나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재차 3차 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광화문 대신 용산시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화문 시대는 뭔가 어감이 광화문 시대인데 용산 시대 하면 좀 뭔가 생소한 측면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울진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민과 직접 만나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현금 들어오는 거 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저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 다 꺼지고 한번 가보셨어요? 송이 가을에 채취하던데 딱 사고 없이 그냥 셀카만 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자, 윤석열 당선인이 울진 화재 현장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갔습니다. 그 영상도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 헬리콥터인데 자, 이게 이재명 기자 청와대로 출입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쓰여져 있고 어디서 많이 보던 헬기인데 이거 어떤 헬기입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공군 2호 헬기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1호가 아니라 2호.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이용하는 헬기 중에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해서 공군 헬기를 제공한 것 같고, 사실 저도 저걸 타본 적이 있는데 청와대 출입할 때 예. 그 계룡대 생산할 때 이제 계룡대를 갈 때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계룡대 풀 취재를 갔을 때 헬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전용기는 비행기는 정말 특징이 뭐냐면 내릴 때 정말 충격이 없습니다. 스무스하게 랜딩을 해요. 그만큼 뭐 비행 실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조심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예. 거의 충격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내립니다. 예. 전용기는. 그런데 헬기는 확실히 헬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헬기는 정말 이렇게 기류를 많이 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헬기지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 헬기가 저는 이제 국방부 출입할 때 국방부 소속 헬기를 탔었는데 지금 국방부에 있는 헬기보다 군용 헬기보다 저게 훨씬 더 크고 안정성이 뛰어난 헬기 아닙니까? 뭐 안전성은 더 뛰어나는지 어떻게 모르겠고 또 이제 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기류를 많이 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만큼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뭐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당선인 신분으로 첫 번째 이제 헬기를 타고 현장을 방문한 건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좀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 전용 헬기가 한 3대 정도 운용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뒤에서 헬기장에서 뜰 때 청와대에서 뜨는 거 1대, 청와대에서 뜨는 거 2대랑 그 지금 청와대 뒷산에 있는 부대에서 뜨는 거 1대.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타지 모르게 2-3대가 같이 이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대는 반드시 같이 이동하는데 예. 그리고 또 헬기를 이제 헬기를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헬기를 지키기 위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3대가 반드시 뜨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늘 2대는 항상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2대 중에 1대가 저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용 헬기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화재 현장을 가서 짬뽕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 짬뽕집도 지금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짬뽕집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 짬뽕 맛있게 보이긴 하네요. 양이 많네요. 양이 많습니까? 네. 이 짬뽕집 뭔가 사연 있는 짬뽕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짬뽕집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점심 식사로 짬뽕집 방문. 화재 당시 산불 진압 인력, 소방관들, 이재민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던 네. 소위 착한 짬뽕. 이후 식당에 기부 행렬, 시민들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돈줄. 그렇군요. 이후 수익금 500만 원을 기부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 국회의원 전인규 의원이 돈줄 네. 이거 잘 알잖아요. 돈줄. 맞습니다. 이렇게 착한 이렇게 기부 활동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요. 혼줄 날래를 이제 돈줄 날래 이거군요. 그렇죠. 일부러 시키고 음식은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하는 어느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것이 이제 돈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소방관들 산불 진압팀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던 집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줄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가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울진 화재 현장 간 건 2번째입니다. 네. 지난 3월 4일에 이제 그 불이 난 첫날 그날 영주 유세를 마치시고 이제 바로 그 이재민 그 대피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현장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갔는데 한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좀 그 이재민들 그 손 정말 잡아드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전 투표하러 왔다. 그날이 또 사전 투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예. 사전 투표하러 나왔는데 이제 또 군청에서 위험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재민 대피소로 좀 옮기려고 해가지고 같이 왔다. 이런 말씀하신 어르신도 계셨고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3월 4일에 좀 갔던 저는 그 기억이 저 화면을 보니까 떠오르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바로 좀 산불이 좀 잡혔어야 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잡히질 않고 며칠 전에서 좀 잡히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큰 피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선인으로서는 당연히 또 국정 수행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첫 그 현장 방문으로 이렇게 울진을 좀 가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선인의 행보 살펴봤고요. 오늘 사실 뜨거운 뉴스는 이 회동무산 이게 가장 뜨거운 뉴스겠지만 그 속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가장 뜨겁습니다. 자, 그럼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별도의 장소를 고민하느냐라는 것부터 문제 인식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현재 청와대의 구조도와 백악관의 구조도를 그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청와대 공간 구조도를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띄워주시죠. 자, 왜 집무실을 옮기려 하느냐라는 걸 보면 이 청와대 구조도와 백악관 구조도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청와대 본관은 안쪽에 있습니다. 물론 관조가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동에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도 있고 급기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 본관은 어떤 구조일까? 청와대 본관의 2층을 보면 아시다시피 중앙 계단이 있죠. 이 중앙 계단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가장 크게 있고 면담실, 부속실, 면담실, 대기실, 소회의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백악관 구조는 우리 청와대와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백악관의 중앙 관저에서는 대통령 가족들이 거주를 하고요. 그 공간에 이렇게 웨스트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윙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까지 청와대 참모들이 차를 타고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웨스트윙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관저와도 붙어 있는 웨스트윙에는 당연히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부속실, 내각회의실, 대변인실, 안보보좌관실, 비서실장실, 대통령 고문실 이렇게 똘똘똘똘똘똘똘 한데 뭉쳐 있다라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청와대의 집무실을 이전하려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움직임인 겁니다. 청와대에서 취재 활동을 했었던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백악관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청와대 이전 논의가 있을 때마다 늘 나왔던 게 이제 백악관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백악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관저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집무실이 있고 이쪽 웨스트 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이스트 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부인, 그러니까 여사의 집무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워낙 본관과 비서동이 떨어져 있고 특히나 본관이라는 데가 대통령 집무실 말고는 부속실 말고는 근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대통령을 자주 바로바로 만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거리 자체보다는 공간 자체가 대통령 본관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거리감이 있는 거죠. 비서실장이든 수석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개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던 거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비서실에다가 자신의 집무실을 두기도 했죠. 그런데 뭐 거기 계속 근무한 건 아니지만 한동안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과 만나서 티타임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공간의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짝 정정하겠습니다. 본관에서 비서동까지 15분이 아니라 본관에서 춘추관까지가 한 15분 정도고 본관에서 비서는 5분 거리지만 그 5분 거리 자체도 지금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공언했고 가장 유력한 대안은 바로 요 대각선에 있는 중앙정부청사, 광화문 중앙정부청사가 검토돼 왔습니다. 광화문 시대로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강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국방부 청사, 주변 높은 건물 없어 도감청 및 경호가 유리. 일단 국방부 청사 자체가 굉장히 보안이 철통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 벙커도 있고요. 헬기장도 있고요. 윤한홍 의원, 용산으로 가면 기존 청와대 부지 전면 개방 약속 지킬 수 있고 경호와 비용 측면에서 광화문보다 장점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주혜 의원님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광화문 시대가 아니라 용산 시대로 급선회하게 된 겁니까? 중앙정부청사, 광화문 청사는 아예 탈락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검토 과정에서 뭐 실제로 좀 찾아가서 또 입지적인 면이나 경호적인 면을 좀 뭐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서 뭐 광화문 시대냐 뭐 용산 시대냐 사실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다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청와대라는 곳이 결국은 이러한 그 위치에서 주는 그 중압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한 그 일반인과의 또 이 소통이 쉽지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적인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런 대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 이제 그래서 또한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게 제 일성으로 한 것이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 공약을 아주 1호 공약으로 정말 그 진정성을 담아서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들어가시지 않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십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대중들과 국민들과 섞이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그 생각이 강하시고 두 번째가 민관합동위원회를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민관합동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뭐 관과 결국은 전문성 있는 그 이제 민간인들이 오는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제 청와대는 곤란하지 않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 용산으로 어떻게라도 나온다. 예, 어떻게라도 이제 청와대 이외의 좀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런데 경호상의 문제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또한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광화문도 물론 또 검토 대상이지만 또한 또 좀 유력한 또 검토지로 좀 그 이 용산 국방부. 국방부의 네. 또한 그 국방부가 좀 또 그렇게 좀 유력 검토 대상으로 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취재해 보니까 지금 국방부는 합참 건물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쓰다가 뭐 각각 과천과 수방사 건물로 이전할 계획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용진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광화문 정부청사 바로 이제 시민들과 소통한다라는 느낌과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사실 국방부 청사도 청와대와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앞에 정문에서 보안 검색 거치고 국방부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부속 건물들을 지나서 차로 한참 본관까지 가면 본관에서 또 10층 굉장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좀 어감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국민과 더 가까이 접근하겠다는 의미에서 탈청와대의 그 생각들이 국민들이 호응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인 뿐인 시민과 또 격리되는 특히 저기는 군사시설 또 미군 기지 있었던 곳 여전히 국민과 시민과 오픈되지 않는 폐쇄 구조 속으로 장소만 청와대를 지금 현재 뭡니까 그 용산으로 옮겼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 그런 비판을 이제 염두에 두니까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공간의 비효율성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대안적인 어떤 보완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관제의 문제였겠죠. 광화문 시대를 못 여는 문제 중에 하나는 관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총리실도 부적절하고 새로운 공간을 하려니까 사실은 그만큼의 경호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남동 뭐 외교부 국방부 또 합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원래 대통령 당선자께서 생각했던 시민과 친근한 대통령의 이미지는 조금 용산에 가더라도 해소되기 어렵지 않느냐. 퇴색된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구조상 비서동과 떨어져 있다라는 문제는 국방부 청사 가면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쭉 다 있으니까 비서들과 청와대 스태프들과의 소통은 좀 용이하겠지만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과 소통은 청와대에 있을 때랑 뭐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막 그 경호의 개념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결국은 경호 논리입니까? 발목 잡힌 게? 그냥 우려스럽죠. 사실 이 탈청와대의 목적이 뭔지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탈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탈권위, 탈불통을 통해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제 버리고 결국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뭐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청와대라는 공간에 갇히지 않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그럼 국방부 청사가 물론 뭐 청와대보다는 조금 더 민간이 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똑같은 청사 안에 딱 청와대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갇히는 거죠. 그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굳이 비용을 쓰고 굳이 경호상의 어떤 어려움, 굳이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왜 나오는 거지라는 근본 문제 다시 봉착하는 거죠. 차라리 청와대를 더 개방하면 되는 거죠. 그냥 청와대 그야말로 민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청와대에 갇히지 않는 건데 국방부 청사로 온다는 건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청와대보다는 국방부 청사가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개방하느냐의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은 정책의 목적 자체가 혼돈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청와대에 갇히지 않는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의원님 어떤 게 더 우선되는 가치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건지 구중궁궐 속의 비서와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비서와의 소통을 개선하겠다라는 건지 왜냐면 국방부로 가게 되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과 국민들과 소통의 거리가 국방부에 들어갔을 때 국민들의 소통과의 거리가 별반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리적인 면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 건물이 주는 이제 상징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뭐 대통령으로서의 물론 권위, 위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자체 청와대라는 이 건물 자체 이 뭐 문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청와대를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면 그 장소에서 주는 이러한 그 정말 내가 정말 왕이다. 약간 이제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실 이제 그러한 인상을 또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떠한 그런 뭐 장소적으로 또 뭐 대중과의 뭐 소통이나 아니면은 또 접근 용이성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청와대가 상징하고 있는 청와대 건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청와대라는 곳이 상징하는 그 상징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그런 실용적인 변을 예. 떠나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 청와대에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 사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 자체가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지향하는 이러한 그 탈권위, 예. 그 다음에 뭐 저양대 대통령제의 알겠습니다. 지금 모습을 줄이겠다. 뭐 이러한 모습을 저는 담을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윤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장소만 옮기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을 강조해서 광화문 대통령으로 하기로 했지만 지금 용산으로 가는 것은 다시 한번 단절을 이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보여주는 상징성을 좀 탈하기 위해서, 뭐 탈상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용산 집무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도 지금 이미 서초동에는 교통의 마비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지지자들도 계속적으로 집 앞에 왔었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청와대에 있었던 것만 해도 여기는 사실 교통이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지 못했는데 지금 용산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교통 체증이 일어남과 그리고 그 한남동과 거기 이태원 일대의 새로운 마비, 교통 마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 상징성만으로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과연 시민의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저는 그런 고민도 드는 지점입니다. 예. 자, 과연 광화문 시대는 포기할 건지 용산 시대로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우주공산 경기지사 거물급 차출설 양쪽 모두. 자, 이번 경기도에서는 대선 결과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최재성 전 의원, 김동연 대표, 김동연 대표의 등판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물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원희룡 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은혜 의원, 경기지사 하마평들이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지사 쪽으로 많이 받으시는 건 맞죠? 경기 쪽은 제가 아주 대학교 총장을 했었고요. 경기도에 제가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뭐 안양, 의왕, 뭐 과천, 성남, 광주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뭐 어느 쪽으로 진용이 되더라도 빅매치, 김명주 의원님. 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뭐 김동연 대 유승민, 뭐 김동연 대 원희룡, 뭐 이래도 거의 거기 뭐 대선급 승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뭐 경기도가 그야말로 민주당으로서 자존심을 거는 한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 재밌는 요소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졌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당분간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는 다 대통령이 못 됐잖아요. 네. 이제 뭐 이명박
그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돼도 또 하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총리는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럼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의 선택은 도대체 뭘까요? 아 그럼 총리를 할 수도 없고 경기도지사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인 거죠. 아하. 근데 어쨌든 그것은 깨질 수 있다면 굳이 안철수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나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희룡 지사도 지사를 한 번 했는데 또 경기도지사를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부분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 말하자면 세 분 중에는 오히려 뭐 김은혜, 유승민 이 두 분이 훨씬 더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 않느냐. 예.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그야말로 해볼 만한 경선이 된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경기도의 표심이라고 하는 게 박빙이고 뭐 어떤 매치에 이루느냐에 따라서 해볼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그 새로운 물결 대표도 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히신 것 같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군요. 아마 조정식, 안민석도 5선 의원 아닙니까? 예.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부분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제대로 내기에 좀 급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게 뭐 어느 매치업이 되더라도 상당히 비매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주현은? 뭐 저도 김영주 의원님과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솔직히 누가 제일 가장 의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 이제 경기도가 그 이재명 후보가 50.94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45.62 그래서 5% 정도로 이제 저희가 졌고 그리고 한 46만 정도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 교체에 열망이 또 높고 또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 차이로 졌다. 이게 시사하는 거는 지방선거 쉽지 않다. 지방선거 쉽지 않다. 예,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간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결국 경쟁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누구를 내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사실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아까 이 5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는 아닐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경기도 안 나갈 거다. 왜냐하면 인수위원장을 5월 9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선거가 6월 1일이라 뭐 이러면은 이게 공천 심사로 본인이 지원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타이밍상 이게 도저히 스케줄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일단 아닐 것이다. 그리고 뭐 나경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후보로 나오셨고 또한 서울시장 도전까지 하셨던 분인데 좀 경기도지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명분이 좀 적지 않아요. 그럼 제외. 그래서 안철수, 나경원 그렇다고 제외. 하면 저는 이제 나머지 세 분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우리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경기도지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요? 이 세 분의 이제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이기는 경쟁력이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윤호중 믿을 수 없다. 윤호중도 대선 패배 책임자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위원장 사퇴, 이재명 비대위를 요구하며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재차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했으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사퇴하라라고 김두관 의원이 정면에서 윤호중 물러나라 운동을 지금 거의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인기 의원님 이게 여진이 꽤 큰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그 갑을 논박이 있죠. 아직까지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지금 대선을 패배한 상황에서 누가 하든 이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국민들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돌직구 샷썸 첫 번째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 원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아직 집계치가 발표가 안 됐습니까? 자, 함께 보시죠. 자, 현재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규모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0만 명.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정점 시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과 영국보다도 가장 유행했을 정점보다도 우리가 2배 많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사망자 100만 명당 한국 4.47, 미국 3.82. 감염병 대응 주체로 정부를 신뢰하느냐? 응답자 47.6%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속보 있습니까? 40만 741명. 지금 40만 원 훌쩍 넘은 겁니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정부의 통제력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굉장히 큰 의문이 남는 거죠. 과연 지금 정부는 이 오미크론을 통제할 능력, 의지가 있느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고, 지금 굉장히 혼선이 일었던 게 뭐냐면 어젯밤에 이미 45만이 넘었다 이런 속보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는 다시 40만이 됐습니까? 뭔가 이 수치를 집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 뭐 이전까지 38만이었는데 지금 40만이 넘어선 거고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게 분명해 보이는 거죠. 아니 어젯밤에는 9시 기준 뭐 45만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집계가 잘못되는지 아마 좀 보건당국의 설명이 좀 필요할, 방역당국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집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통계적으로 끄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침에는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이미 45만이 넘었다 이런 속보가 나온 상황에서 아침에 40만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돼서 어쨌든 그건 좀 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지난주 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열흘 뒤에 37만이 정점이다. 근데 이 40만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부 방역당국을 신뢰하느냐의 응답에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낮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를 믿고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전염력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분명하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이거다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이용구 전 법무차관. 운전기사 폭행 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신경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심신미약 상태는 좀 어떻게 증명하실 예정이세요? 택시기사한테 합의금 3만 원 왜 주셨는지. 자, 폭행 사실은 인정.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때 특가법 적용돼서 아니다라고 했다가 감사 결과 특가법 대상이 맞다라고 경찰이 봐주게 했다라는 논란도 일었죠. 이용구 차관 측 어디에 있고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 못할 만큼 만취했다. 사물 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했다. 영상 삭제 요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극적 부탁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이거 그러세요? 저한테 이거 보시면 그게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네? 신고할게요. 뭐가 잡았어요? 네?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상황 인식이 안 될 정도의 만취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은 아니다. 판사 출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법조인이 이렇게 법정에서 아는 법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법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이게 공직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잘못을 다 인정하고 공직자였으면 거기에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저는 뭐 공직자로서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러시아 국영 TV 뉴스 중 한 여성이 난입해서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피켓을 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국영 TV 뉴스 중에 앵커가 뉴스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 자, 이거 우크라이나 뉴스가 아니라 러시아 뉴스입니다. 러시아 뉴스에서 아시다시피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다 구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И мне сейчас очень стыдно за это. Мы русские люди, думающие и умные. Только в наших силах остановить все это безумие. Я благодарен тем россиянам, которые не прекращают попыток донести правду. Тем, кто борется с дезинформацией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правду, рассказывает реальные факты своим. 김영주 의원님, 제가 그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녹화를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인터뷰했는데 러시아 시민들은 러시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전쟁을 러시아가 벌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영 TV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 통제가 강제했고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짜 뉴스 방지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그와 비슷한 뉴스들을 뭐 막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통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했던 것처럼 푸틴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젊은 세대와 양심 있는 어떤 뭐 지성인들은 사실은 전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